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차린 만찬장. VIP 손님이 막 음식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80세 할머니가 달려와 수저를 빼앗았습니다. 경호원들이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외쳤죠. 이 음식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10분 후 할머니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독이 든 걸 한눈에 알아챈 걸까요? 그리고 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미슐랭 가이드의 별 3개가 빛나는 레스토랑 르 프레스티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 장 피에르의 초청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예약은 3개월 전에 마감됐습니다. 한 테이블에 500만 원. 그래도 자리가 모자랐죠. 재벌 회장, 국회의원, 유명 연예인들이 초대받았습니다. 레스토랑 앞에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섰어요.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내뿜었어요. 하얀 리넨 테이블보 위에는 은식기가 반짝였습니다. 벽면에는 프랑스에서 공수한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차림이었어요. 여성들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남성들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홀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 거기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았습니다. 강태준, 국내 최대 제약회사 회장이었어요. 나이는 58세.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옆에는 비서실장과 경호원 2명이서 있었어요. 강 회장은 메뉴판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늘의 특별 코스.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12가지 요리였죠. 셰프장 피에르가 직접 개발한 메뉴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셰프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흰 유니폼을 입은 조리사들이 긴장한 얼굴로 움직였어요. 소스 온도 확인, 플레이팅 시작, 명령이 쏟아졌습니다. 홀에서는 소믈리에가 와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이 은쟁반을 들고 서빙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화려한 만찬장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을 막을 사람이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김순자였습니다. 80세,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있었죠. 순자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씻고 헹구고 닦았어요. 물이 튀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젊은 주방 보조들이 순자를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할멈, 접시 좀 빨리빨리 씻어요. 주방장이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은 특이했습니다. 80세 노인의 손치고는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접시를 다루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물기를 털어내는 각도도 완벽했죠.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손이 한때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쓰던 손이었다는 것을, 실험실에서 정밀한 화학 분석을 하던 손이었다는 것을. 순자는 고개를 들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조리대 위에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신선한 야채, 고급 육류, 해산물들.
순자의 눈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마치 스캔하듯이.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조리대 구석에 놓인 작은 병,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특제 소스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병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순자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그 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들의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와, 정말 예술이네요. 역시 미슐랭 3스타답군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셰프장 피에르도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메인 요리 준비. 주방장의 외침이 울렸어요. 조리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요리. 송로버섯을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였습니다. 최고급 한우 안심에 프랑스산 송로버섯. 여기에 특제 소스를 뿌리는 것이 포인트였죠. 바로 그 특제 소스. 순자가 이상하게 여기던 그 병이었습니다. 조리사 한 명이 병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위에 뿌리려는 순간 순자가 움직였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고무 장갑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조리대를 향해 달려갔죠. 안 돼요. 순자의 외침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놀라 순자를 쳐다봤어요. 주방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리사의 손에서 병을 낚아챘어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주방이 술렁였습니다. 셰프장 피에르가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일이죠? 프랑스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순자는 병을 꽉 쥔 채 말했어요. 이 소스 이상합니다. 주방장이 비웃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셰프님이 직접 만드신 소스라고요.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원래 소스가 아니에요. 셰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순자는 병을 코앞까지 가져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점도도 다르고요. 주방장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설거지나 하던 사람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뚜껑을 조금 열었어요. 한 방울을 손가락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혀끝에 살짝 댔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초, 2초, 3초.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순자가 병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방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1989년 봄, 서울대학교 화학과 건물, 3층 교수 연구실에서 한 여성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당시 35세였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빛났죠. 흰 가운을 입은 순자는 시험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짧은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렸어요. 젊은 대학원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순자가 데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순자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죠. 좋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 이 독성 물질은 가열하면 분해돼. 대학원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무해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섭씨 80도 이상에서 완전히 분해돼. 순자가 칠판에 화학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필체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봐. 만약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면? 대학원생이 침을 삼켰습니다. 치명적이겠네요. 맞아. 순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이런 물질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 순자는 독성학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특히 식품 독성학에서는 국내 최고였죠. 논문도 많이 발표했어요. 국제학술지에도 여러 편이 실렸습니다. 학회에서도 인정받는 학자였죠. 하지만 순자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었어요. 순자의 강의는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화학을 쉽게 풀어 설명했거든요. 강의실은 늘 만원이었죠. 자, 오늘은 식품 첨가물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순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뭐 먹고 왔어요? 순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빵이요. 우유요. 라면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음식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산화방지제, 화학물질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정량은 안전하거든요. 순자가 손가락을 들었어요. 문제는 적정량을 넘었을 때예요. 그때는 독이 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양의 문제죠. 순자의 강의는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어요. 필기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 몇 명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질문 있어요. 순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물어봐. 만약 누군가가 일부러 독을 넣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야. 순자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게 바로 독성학자의 역할이지. 우리는 아주 미량의 독성 물질도 찾아낼 수 있어. 어떻게요? 색깔, 냄새, 점도, 화학 반응.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하지.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숙련된 독성학자는 단 한 방울만 봐도 알 수 있어.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분석한 독성 물질만 수백 가지야. 순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2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해 왔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 야경이 보였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요즘 일이 많았거든요. 연구도 연구지만 행정 업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좋아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인정받는 학자였으니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순자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아, 당신. 응, 나 아직 학교야. 언제 와? 조금만 더 있을게. 실험 데이터 정리하고. 또,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냐? 남편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만 좀 바빠. 다음 주엔 일찍 갈게. 알았어. 저녁은 먹고 와.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데이터를 펼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결혼한 지 10년.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8살 소희. 순자의 눈에 미소가 번졌어요. 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야지. 순자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했죠. 1시간 후,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챙겼어요. 불을 끄고 연구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순자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차가 외롭게 서 있었어요. 오래된 소나타였습니다. 순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모든 것이 빼앗길 거라는 것을, 그리고 35년 후, 레스토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1991년 가을, 서울대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학과 김순자 교수 논문 조작 의혹.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어요. 순자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죠. 이게 무슨...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논문 조작이라는 오명과 함께. 교수님, 대학원생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문에. 나도 몰라.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절대로. 하지만 세상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순자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2년 전 발표하신 논문 말입니다. 조사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 실험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모든 실험을 직접 했습니다. 데이터도 제가 직접 기록했고요. 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건...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2년 전 연구실 화재가 있었어요. 많은 자료가 불탔습니다. 원본 실험 노트도 그중 하나였죠.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그건 학교도 알잖아요. 그래서 더 의심스럽습니다. 조사위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혹시 증거를 없애려고 일부러. 터무니없는 소리.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순자의 모든 논문이 재검토됐어요. 동료 교수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캠퍼스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김순자 교수 논문 조작했대. 역시 여자는 연구자로 안 되나 봐. 명예욕에 눈이 멀었나? 악의적인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순자는 귀가 아팠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도 순자를 피했어요.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순자 혼자 강단에 섰죠. 오늘은.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줄 학생이 없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순자 교수의 논문 조작 정황이 발견됨. 결론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순자가 항의했습니다. 다시 조사해 주세요.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교수직 박탈, 학위 취소, 연구실 폐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순자는 캠퍼스를 떠나야 했어요. 연구실 짐을 쌌습니다.
책들, 실험 도구들, 논문들. 2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었죠. 박스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던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억울해. 정말 억울해. 순자는 박스를 들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으로 문패를 받습니다. 김순자 교수, 이제 이 이름표도 떼질 겁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동료 교수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했죠.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 먹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건물을 나섰습니다. 캠퍼스가 펼쳐져 있었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순자의 인생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아니, 겨울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신문을 내려놓았죠. 당신,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난 정말, 됐어.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여보, 난 당신을 믿었어. 근데 이게 뭐야? 남편이 신문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 거기에 순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애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난 안 했어. 정말로 안 했다고. 증거가 있어? 남편의 물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화재로 다 타버렸으니까. 없잖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믿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난 이혼하고 싶어. 뭐라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하자고.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여보, 제발. 소희 생각이라도 해줘. 소희는 내가 키울 거야. 남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애를 맡길 수 없어.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로 베이는 것보다 아팠어요. 여보. 하지만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쿵.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흘러내렸죠. 흑, 흑.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방문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딸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소희야. 소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우리 헤어지는 거야? 아니야. 아니란다. 순자가 소희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학교 애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나쁜 짓 했대. 아니야. 엄마는 안 했어. 정말? 정말이야. 엄마를 믿어줄래?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난 엄마 믿어. 순자는 딸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소희야.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세상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3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사회적 물의를 고려할 때 양육권은 부친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판사님, 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소희는 제 딸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순자는 소희도 잃었습니다. 남편이 소희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갔어요. 엄마, 소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철철 흘렀어요. 엄마, 엄마, 소희야. 순자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았어요. 안 됩니다. 제발 내 딸 좀 안고 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희야.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작은 뒷모습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순자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교수직도 잃었어요. 남편도 잃었습니다. 딸도 빼앗겼죠. 이제 남은 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강 다리 위에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어요. 한 발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따르릉.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소희였습니다. 소희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아빠 핸드폰으로 몰래 전화했어. 그래. 우리 소희. 엄마, 언제 볼 수 있어? 소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엄마 보고 싶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단다. 그럼 만나자. 응? 그래. 순자는 난간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곧 만나러 갈게. 정말? 정말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난간을 붙잡고서 있었어요. 살아야 해. 소희를 위해서라도. 중얼거렸습니다. 다리를 내려왔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살기 위해서. 순자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2평짜리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죠. 하지만 이게 순자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교수직을 잃으면서 수입이 끊겼어요. 이혼하면서 재산도 거의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순자에게 남은 건 조금의 저축뿐이었죠. 그것마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어요. 순자는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화학 전공이시네요. 경력도 좋고요. 기업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교수직을 그만두셨죠?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순자는 얼어붙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혹시 논문 조작 사건 그분 아니세요? 인사 담당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신문에서 봤는데. 김순자 교수, 다른 사람입니다. 순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거절이었습니다. 10군데를 가면 10군데 다 똑같았어요. 아무도 순자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축이 바닥났어요. 방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 이번 달 방세 아직 안 내셨어요. 고시원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이 3번째예요. 더는 못 기다려요.
제발 조금만. 내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잔액 32,000원. 이게 전부였어요. 어떡하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검찰청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십시오. 논문 조작 건으로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덜커덕 소리를 냈습니다. 고발이라니. 누가 자신을 고발한 걸까요? 학교였을까요? 아니면 동료 교수?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에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김순자 씨 2년 전 발표한 논문 말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원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혹시 일부러 없앤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전 결백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믿지 않았어요.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순자는 지쳤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고시원으로.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야? 순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고시원 주인이 나왔습니다. 아, 김순자 씨. 방세 안 내셔서 짐 다 내놨어요. 네. 저기 박스에 담아뒀으니까 가져가세요. 복도 구석에 박스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짐 전부였어요. 제 방은요? 다른 사람 들어왔어요. 고시원 주인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박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박스 2개를 옆에 놓고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11월이었거든요. 옷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어요. 벤치에 누웠습니다. 박스를 베개 삼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교수였는데, 존경받는 학자였는데, 이제는 노숙자가 되었어요. 소희, 딸 생각이 났습니다.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부끄럽다고 할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해. 어떻게든. 길거리에 인력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일자리 있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7입니다. 공사장 식당 설거지 있는데. 하겠습니다. 순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일을 시작했어요. 공사장 식당, 컨테이너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좁고 더러웠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 손이 튼 듯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을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80만 원. 순자는 그 돈을 꼭 쥐었습니다. 이걸로 방을 구하자. 하지만 그때 검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김순자 씨 기소됐습니다. 네. 논문 조작죄로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재판. 그 단어가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1993년 봄. 법정이었습니다. 순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순자는 논문 데이터를 조작하여.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안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추정됩니다. 화재로. 그 변명은 이미 들었습니다. 판사가 손을 내저었어요.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순자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평소에도 성과에 집착했습니다. 한 교수가 증언했습니다. 논문을 빨리 내려고 조급해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순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판사님. 하지만 판사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순자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였어요. 일어나세요. 경찰이 순자를 일으켰습니다.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김순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논문 조작 인정하십니까? 교수로서 책임감은 어디 갔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플래시를 터뜨렸죠.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 김순자 씨 논문 조작으로 징역 2년 선고받아. 앵커가 말했습니다. 교육계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순자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수갑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8살 소희가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됐어. 옆에서 새엄마가 TV를 껐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순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교도소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여자 교도소, 회색벽, 철창, 감시 카메라. 순자는 수감복을 입었습니다. 번호표가 달려 있었어요. 365번. 이제 순자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습니다. 365번 3동 12호실로 가. 교도관이 지시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따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간방이 줄지어 있었어요. 안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2호실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삑.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들어가. 순자가 간방에 들어섰어요. 4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2층 침대 2개가 전부였죠. 이미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자를 쳐다봤어요. 신입이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무슨 죄로 들어왔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 거만한데? 여자가 다가왔어요. 순자 앞에 섰습니다. 여기선 서열이 있어. 나한테 대답해. 논문 조작입니다. 순자가 낮게 말했어요. 뭐? 논문? 교수였어?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네.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다른 여자들도 킥킥거렸어요. 역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똑똑하게 나쁜 짓 하나 봐. 조롱이었습니다. 순자는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어둠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죠. 다음 날부터 교도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세면, 식사, 작업. 규칙적인 일과였어요. 순자는 작업장에 배치됐습니다. 봉제 작업이었죠.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천을 박음질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이 아팠어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할당량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작업만 했죠. 다른 수감자들은 순자를 이상하게 봤어요. 쟤 왜 저래? 말도 안 하고. 싸가지 없어.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루하루를. 어느 날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 수감자가 재봉틀에 손을 다쳤어요. 아! 비명이 울렸습니다. 피가 쏟아졌어요. 교도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응급처치, 빨리.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때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다가갔어요. 비키세요. 순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뭐? 교도관이 돌아봤어요. 제가 할게요. 순자는 다친 수감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살폈어요. 재봉틀 바늘에 찔린 상처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많이 났어요.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깨끗한 것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했습니다. 심호흡하세요. 순자가 다친 수감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순자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마치 의료인처럼. 지혈이 됐습니다. 이제 소독하고 붕대 감으면 돼요. 교도관이 구급함을 가져왔어요. 순자가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붕대를 감았죠. 완벽했어요. 다친 수감자가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감자들이 순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쟤 의사였나? 손놀림 봐. 전문가야.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묵묵히 작업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면회실로 불려갔습니다. 365번 면회 왔어.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면회? 누가 왔을까요?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였습니다. 9살이 된 딸. 키가 많이 컸어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소희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희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단다. 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보고 싶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언제 나와? 곧 나갈게. 순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잘못 없잖아. 소희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나는 엄마가 안 했다는 거 알아. 순자도 손을 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마주했어요. 고마워, 소희야. 엄마를 믿어줘서. 엄마, 나 기다릴게. 엄마 나올 때까지. 응. 엄마도 힘낼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어요. 소희야, 이제 가야 해. 엄마.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도 사랑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흑, 흑. 교도관이 지나갔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달라졌어요. 더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모범 수감자가 됐죠.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해. 소희를 만나야 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석방 대상자가 발표됐어요. 명단에 순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365번 김순자 가석방 승인. 순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모범 수감자로 선정됐습니다. 3개월 후 출소합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나갈 수 있어. 소희를 만날 수 있어. 1994년 여름, 순자는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섰어요. 따가운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죠. 갈 곳이 없었어요.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정가자, 논문 조작범, 아무도 순자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고시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허름한 방에서,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설거지, 청소, 무엇이든 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이제 7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순자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외로웠지만 견뎠어요.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청소 일이었죠. 아파트 청소, 사무실 청소, 몸이 허락하는 한 일했어요. 어느 날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지. 손녀 목소리였어요. 소희의 딸, 순자의 손녀였습니다. 민지야.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 제가 갈게요.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래. 이리 오너라. 1시간 후, 민지가 찾아왔어요. 25세, 예쁘장한 아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지, 많이 컸네. 순자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그럼, 할머니 아직 팔팔해. 순자가 웃었습니다. 민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너무 좁고 초라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응, 좁지만 편해.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엄마가, 소희가 어떻게? 엄마가 많이 아파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암이래요. 3기. 뭐라고?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온 거예요. 민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엄마가 만나러 갈게. 다음 날, 순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VIP 병동. 소희가 입원해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소희가 누워 있었어요. 40대 중반. 하지만 병마에 시달려 야위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순자가 다가갔어요.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약한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왔어. 우리 딸.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두 모녀가 손을 맞잡았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희가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엄마 만나지 말래서. 전 어렸고. 괜찮아. 다 이해해. 순자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 응, 우리 딸.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희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얼마 못 살래요.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6개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민지요. 제 딸 민지.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죽으면 민지 좀 돌봐주세요. 소희야. 민지는 아직 어려요. 혼자 살기 힘들어요. 순자는 소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민지 잘 돌볼게. 고마워요, 엄마. 소희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3개월 후, 소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순자는 영정사진 앞에서 있었어요. 소희의 웃는 얼굴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소희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엄마 노릇 못해줘서. 민지가 순자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울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민지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사세요. 뭐? 할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도 혼자 외로워요. 순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발요 할머니. 민지가 간청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살자. 그렇게 순자는 민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작은 투룸. 좁았지만 함께하니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민지는 대학을 다녔지만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죠. 순자의 청소 일수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할머니, 제가 알바 구할게요. 아니야. 넌 공부해. 하지만 할머니가 뭐든 할게. 순자는 일자리를 더 찾았습니다. 새벽에는 아파트 청소, 낮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 하루에 3곳을 돌았어요. 80세 가까운 나이에 몸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무릎은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지를 위해서.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미안한데요. 네. 다음 달부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젊은 아르바이트생 구했거든요. 해고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할까봐. 다음 날부터 또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인력사무소를 돌았어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연세가. 일은 잘합니다. 성실하게 할게요. 그래도 문전박대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초조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였습니다. 신문 광고를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설거지 직원 구함. 나이 무관. 르프레스티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걸었어요. 저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네, 언제 면접 가능하세요? 지금이라도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순자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순자는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장이 나왔어요. 할머니세요? 네. 나이가 일은 잘합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방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한 달 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자는 르 프레스티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2024년 11월 장 피에르 셰프의 특별 만찬 날, 순자는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VIP 손님들을 위한 만찬이었죠.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셰프님이 직접 오셨어. 완벽하게. 조리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네. 순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접시를 씻고 닦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리대를 봤죠?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순자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투명한 병, 특제 소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순자는 계속 일하면서도 그 병을 주시했습니다. 저건 순자의 직감이 견고했어요. 35년간 화학을 연구한 본능. 뭔가 잘못됐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갔어요. 손님들의 칭찬이 들려왔습니다. 주방은 순조로웠어요. 그때 주방장이 외쳤습니다. 메인 요리 준비. 조리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송로버섯을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 최고급 요리였습니다. 한 조리사가 그 병을 집어들었어요. 특제 소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스테이크 위에 뿌리려는 순간 순자가 움직였어요. 설거지통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달려갔어요. 조리사의 손에서 병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주방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주방장이 화를 냈어요. 할멈, 지금 뭐 하는 거야? 셰프장 피에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소스 이상합니다. 순자가 병을 꽉 쥐며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주방장이 비웃었습니다. 셰프님이 직접 만드신 소스라고요.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원래 소스가 아니에요. 셰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순자는 병을 들어 올렸어요. 형광등에 비춰봤습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모두가 봤지만 차이를 몰랐어요. 점도도 다르고요. 순자가 병을 흔들었습니다. 액체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설거지나 하던 사람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병뚜껑을 조금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코끝에서 화학 물질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훈련된 코는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한 방울을 손가락에 묻혔어요. 할멈, 그러지 마세요. 주방장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혀끝에 살짝 댔습니다. 1초, 2초,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두를 똑바로 쳐다봤죠. 이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주방이 얼어붙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주방장이 소리쳤어요. 근거도 없이. 근거는 있습니다. 순자가 병을 들어 보였어요. 이 소스의 pH가 정상과 다릅니다. 뭐? 원래 이 소스는 약산성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건 중성에 가깝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점도 원래보다 0.2 정도 낮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 주방장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냄새도 다릅니다.
아주 미세하게 화학 물질 냄새가 나요. 순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맛. 혀끝에서 느껴지는 자극이 정상이 아닙니다. 셰프장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 전문가군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독인지 아십니까? 셰프가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기인계 화합물 같습니다. 뭐라고? 살충제 성분이에요. 무색무취에 가깝지만 숙련된 사람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걸 섭취하면 30분 안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 경련, 그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심장마비. 주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셰프가 병을 받아들었어요. 주에 깊게 살폈습니다. 맞아요.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내가 만든 소스가 아니에요. 주방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누가? 바로 그때 주방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부주방장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그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주방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바꿔치기 한 겁니까? 부주방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뭔 소리야? 당신 손에 화학 물질 자국이 있어요. 순자가 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장갑 안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 부주방장은 얼른 손을 뒤로 숨겼어요. 이건 유기인계 화합물을 다루면 그런 자국이 남습니다. 순자가 다가섰어요. 당신 누구 지시를 받았어요? 난 모르는 일이야. 부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달려갔어요. 잡아. 셰프가 외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갔어요. 부주방장을 붙잡았습니다. 나. 부주방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불렸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부주방장을 연행했습니다. 나 억울해. 난 시킨 대로 한 거야. 부주방장이 소리쳤어요. 누가 시켰는데?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건 부주방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주방은 난리가 났어요. VIP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셰프가 홀로 나갔어요.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강 회장이 일어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메인 요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뭐라고? 다행히 저희 직원이 발견해서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독이라니. 만약 먹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강 회장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직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을 만나야겠습니다.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순자를 불렀어요. VIP 손님이 만나고 싶대요. 저요? 네. 목숨을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셔야 해요. 셰프가 순자를 이끌었어요. 홀로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80세 할머니,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강 회장이 순자를 봤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번졌어요. 할머니께서. 순자도 강 회장을 봤어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TV에서 본 얼굴. 국내 최대 제약회사 회장. 강태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재벌 회장이 설거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독이 들어있다는 걸.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시군요. 강 회장의 눈이 예리해졌어요. 누구십니까? 정체가 뭡니까?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를, 자신의 정체를. 하지만 강 회장은 집요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화학? 네. 독성학을 전공했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언제 공부하셨습니까? 35년 전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서울대에서.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대 화학과? 네. 그럼 혹시? 강 회장이 뭔가 떠올렸어요. 김순자 교수? 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세상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김순자 교수였군요. 홀이 웅성거렸어요. 김순자? 누구야?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손님들은 달랐어요. 혹시 그 논문 조작 사건? 맞아. 30년 전에 난리 났었잖아.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달랐어요. 여러분, 강 회장이 손님들을 돌아봤습니다. 이분은 제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자를 봤습니다. 교수님, 강 회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존경의 눈빛으로. 고맙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내일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늦으셨네요. 응. 오늘 좀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순자는 민지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사람 살렸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대단해요. 민지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민지를 토닥였어요. 별일 아니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35년 만에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를 살렸어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정한 장소였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 순자는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화려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들어왔어요. 순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순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강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부주방장이 자백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독을 넣었다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한테요? 제 경쟁사 회장입니다.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를 제거하려 했던 거죠. 세상에.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강 회장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놓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요? 네. 35년 전 사건을.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억울하셨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논문 조작 같은 거 안 하셨잖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찾았습니다. 네. 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보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당시 선생님을 고발했던 동료 교수의 진술서입니다. 강 회장이 설명했어요. 그 교수가 임종 전에 고백했어요. 자신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왜 그런 짓을? 질투였답니다. 선생님이 너무 뛰어나니까. 순자는 서류를 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강 회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시 화재 조사 보고서입니다.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방화? 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앤 겁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전 결백합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았어요. 누명을 쓰고.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흑. 울지 마세요, 선생님. 강 회장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이제 명예를 되찾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돕겠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재심을 청구하세요. 제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드릴게요. 하지만 선생님, 억울하게 사신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이 진행됐습니다. 강 회장이 약속대로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졌죠. 35년 전 논문 조작 사건, 새로운 증거 발견. 신문 기사가 났어요. 김순자 전 교수 재심 청구.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순자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지금 모습.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35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김순자 씨. 앵커가 말했어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했겠다. 35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꼭 명예 회복하셨으면.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3개월 후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순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35년 전과 똑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옆에 최고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도 왔어요. 응원하러.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동료 교수의 진술서, 화재 조사 보고서, 새로운 증인들의 증언. 모든 게 순자의 결백을 증명했어요. 검사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 김순자는 무죄.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죄. 중얼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도 미소 지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순자 씨, 소감 한 말씀. 35년 만에 명예 회복 어떠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떳떳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어요. 순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민지야. 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 교수님, 학교에서 공식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어요. 35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곳,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가세요. 떳떳하게. 그래야 할까? 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서울대 캠퍼스? 순자는 35년 만에 이곳을 다시 밟았어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학생들도 훨씬 많아졌죠. 하지만 은행나무는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오래간만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화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장, 교수들, 학생들. 순자를 보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총장이 다가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전 일 정말 죄송합니다. 총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학교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강당으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순자를 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강단에 올랐어요. 35년 만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학생들이 박수쳤습니다. 35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시 섰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났어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순자가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도 생기고 좌절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사인 받아도 될까요? 저랑 사진 찍어주세요.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순자는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응했어요.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행복했어요. 35년 만에 다시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강 회장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저희 회사로 오시죠. 순자는 놀랐어요. 회사요? 네. 연구소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나이도 많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급여도 좋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환경도 최고로 갖춰드릴게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제 지식이 도움이 된다면요. 강 회장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순자는 제약회사 연구소장이 됐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연구소, 최첨단 실험실이 펼쳐져 있었어요. 순자는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연구자로 돌아온 것이었죠. 젊은 연구원들이 순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김순자 교수님이래.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80세인데도 정정하시네. 순자는 현미경 앞에 앉았어요. 시료를 관찰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35년의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소장님, 한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이 데이터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 보자. 순자가 데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살폈어요. 여기 이 부분 다시 실험해봐. 네. pH 값이 이상해. 재확인 필요해. 아,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의 지적은 정확했어요. 재실험 결과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역시 소장님, 대단하세요. 연구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연구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신약 개발, 독성 테스트, 품질 관리, 순자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회사는 순자 덕분에 크게 발전했어요. 신약 개발에 성공했고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은 기뻐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했어요. 겸손하시네요.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행복한 한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응. 우리 민지,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지.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민지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응? 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35년을 버티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지야. 네. 할머니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포근한 밤이었어요. 5년 후, 순자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구소에 나갔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젊은 연구원들을 지도했습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순자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연구원들은 순자를 존경했습니다. 소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하시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어느 날, 순자는 서울대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강당은 10,000원이었어요.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 언론인들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35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교수직, 가족, 명예, 모든 게 사라졌죠. 감옥에도 갔습니다. 억울하게 학생들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순자가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인생은 때때로 불공평합니다. 억울한 일도 생기고 좌절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걸어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강당이 떠나갈 듯 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질문 있어요. 그래, 물어봐.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어. 사랑하는 사람들요? 응. 내 딸, 손녀.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거든.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천만에. 힘내. 순자는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특강 잘하셨어요? 응.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주더라. 다행이네요. 민지가 차를 따라줬어요. 따뜻한 대추차였습니다. 할머니, 응? 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민지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순자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정말요? 그럼 엄마 없이도 잘 자랐잖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지. 두 사람은 그렇게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딸. 잘 보고 있지? 엄마가 민지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순자는 옛날 수첩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연구 노트. 화재에서 살아남지 못한 그 노트가 아니라 새로 쓴 노트였어요. 지난 5년간의 연구 기록, 신약 개발 과정, 실험 데이터, 모든 게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순자도 그 중 하나였어요. 작지만 빛나는 존재. 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복한 한숨이었어요. 85세, 긴 인생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순자는 평화로웠습니다. 떳떳했고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의 인생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김순자 할머니, 80세에 독극물을 발견해 사람을 살린 분. 하지만 그 뒤에는 35년의 억울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논문 조작 누명, 교수직 박탈, 가족과의 이별, 감옥살이,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 독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85세에 다시 연구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버티세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전문성을, 여러분의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도 살릴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